당신이 깃털은 안녕하신가요? 조세 정황을 그린 누드와 마음이 답답하거나 힘들어질 때면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Tonight I'm gonna have myself a real good time. 오늘 밤 난 스스로에게 정말로 좋은 시간을 선사할 거야. 로 시작하는 영국 록 밴드 퀸의 Don't Stop Me Now입니다. 언제 들어도 마음이 뻥 뚫리지요. 1993년 여름 새내기 대학생 시절 저는 거의 매일 이 노래와 함께 유럽을 누비며 배낭여행을 만끽했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 때문일까요?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Don't Stop Me Now는 나를 위한 응원가이지요. 그 시절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가사 중에 궁금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I'm a racing car passing by like Lady Godiva. 나는 레이디 고디바처럼 질주하는 레이싱카야. There's no stop me.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레이디 고디바? 고디바 부인? 그가 누굴까?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검색해보면 되지만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생소하던 시절이었죠. 귀국 후 등굣길에 이 노래를 다시 듣다가 문제의 고디바 부인을 신원조회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을 향해 두꺼운 백과사전을 뒤졌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정의로운 누드와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미국의 과학자이자 사상가로 1787년 헌법회의 펜실베니아 대표를 지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입니다. 프랭클린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로 죽음과 세금을 언급했는데요. 그만큼 납세 의무를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고디바 부인을 소개하다 말고 세금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는 빠듯한 살림을 위해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인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은 늘 버겁기 마련입니다. 11세기 초 영국 중서부의 고번트리 지역을 통치하던 봉건 영주 레오프릭 백작은 소장농에게 가혹할 정도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원성을 샀습니다. 이를 지켜본 영주의 젊은 아내 고디바 부인은 남편이 가렴죽으로 고통받는 소장농들이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남편에게 세금을 낮춰줄 것을 여러 차례 간청했지만 영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청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영주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를 제안이랍시고 늘어놓습니다. 당신이 정오에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 모를까. 영주의 제안에는 결코 아내의 간청을 들어줄 뜻이 없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디바 부인은 얼토당토 않는 제안을 한 남편이 당장 갈라서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한 증오가 커지는 만큼 소장농을 향한 애틋한 마음도 깊어졌지요. 고디바 부인은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실이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지고 맙니다. 고디바 부인은 알몸으로 말이 안장 위에 오른 뒤 마을로 향합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걸고 창문에 커튼을 내립니다. 순식간에 마을 전체가 고요와 침묵으로 휩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디바 부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알몸을 보고픈 관음적 욕구를 삼간 것입니다. 화가들은 고디바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을 거닐던 그날의 모습을 상상해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할 첫 번째 그림은 프랑스 화가 르페브로가 그린 고디바 부인입니다. 르페브르의 그림을 보면 마을은 적막함과 고요함 속에서 평온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이러한 상황은 말을 끄는 검은 옷차림의 하녀를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묘사됩니다. 화면 한가운데서 밝게 빛나는 고디바 부인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여 두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림은 좁고 구불구불한 중세시대의 골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사실감을 더합니다. 길에는 고디바 부인과 하녀 말고는 단 한 명도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한 마리의 박쥐와 비둘기 두 마리만이 주변을 맴돕니다. 박쥐는 고디바 부인을 지키는 호위병을 상징합니다. 혹시라도 고디바 부인을 훔쳐보는 사내가 발견되면 박쥐는 크게 날개짓하며 경고음을 낼 것입니다. 비둘기는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영국 빅토리아 시대 라펠 전파 화가 홀리에가 그린 고디바 부인입니다. 그림 속 고디바 부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으로 얼굴 가린 채 역시 알몸으로 백마를 타고 천천히 성지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종의 무언시위 같습니다.
처연한 고디바 부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붉은 안장과 다홍빛 천은 고디바 부인이 뽀얀 피부를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효과를 자아냅니다. 베이지 톤으로 단순하면서도 고요하게 표현한 거리 배경은 주제에 집중하도록 뒀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외출을 삼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커튼까지 쳤는데 그림 속 고디바 부인을 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고디바 부인의 알몸을 본 누군가에 의해서 그녀의 자태 및 주변 분위기가 구전되다 후세 화가들에게 전달된 게 아닐까요? 고번트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설화에 따르면 오직 한 명, 재단사 톰만이 고디바 부인을 훔쳐봤다고 합니다. 관음층을 일컫는 훔쳐보는 톰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죠. 설화에 따르면 톰은 천벌을 받아 눈이 멀게 되었거나 혹은 마을 주민들에게 심한 매를 맞아 시력을 잃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명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 고디바 부인의 행동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일종의 조세 저항입니다. 숭고한 뜻을 관철하기 위한 고디바 부인의 파격적인 알몸 시인은 관습과 상식을 깨는 정치적 행동을 뜻하는 고다이바이즘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아무튼 고디바 부인의 조세 저항 운동은 아내의 대담한 용기를 높이 산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영주인 남편은 소장농들에게 거두는 세금을 큰 폭으로 낮춰줬습니다. 영국 코번트리에 가면 고디바 부인의 용기와 저항 정신을 기르는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봉건 시대에는 소장농의 세금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주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금의 징수가 매우 자의적이었음을 방증합니다. 적어도 오늘날에는 소수 권력자에 의해 세금이 경중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 없이는 국민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승낙과세 원리에서 발전한 조세 법률주의 덕택입니다. 조세는 우리가 문명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세청 앞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국민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풍요롭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탄탄한 재정 수입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요. 재정 수입이 대부분은 세금을 통해 충당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존속과 발전은 납세의 의무와 계를 같이 해왔지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헌법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 헌법이 공통된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 38조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 59조는 조세의 항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디바 부인의 남편인 코번트리 영주처럼 자의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고 국가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과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과세 요건 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정해야 하며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는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과세는 법률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며 소급 적용 및 행정 편의주의적인 확장, 유추 적용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언제부터 확립된 것일까요? 서구에서는 조세법률주의보다 조세승낙주의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데 그 효시는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1215년 6월 15일 템스강 유역의 러니미드 초원에서 국왕조는 전제군주 체제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영주 귀족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63개 조항의 규약을 정합니다. 이때 영주들이 권리를 보장하는 의식을 치른 뒤 서명한 문서가 바로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법제사적으로 법의 지배를 천명한 최초의 문서인데요. 특히 12조와 14조는 각각 의회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과세가 독립전쟁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세금은 국가의 건전한 재정 수입으로서가 아니라 소수 권력 집단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작용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마그나 카르타의 발상지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영국은 벽지세, 굴뚝세, 심지어 창문세 등 온갖 종류의 세금을 만들어 과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테면 창문의 개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시기에 지어진 영국의 집들을 보면 창문 모양을 벽돌로 막아 놓은 건축물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창문의 개수가 아니라 창문 폭의 너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 탓에 좁고 긴 형태의 창문이 많습니다. 한편 아무리 법률에 의해 세금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세율이 높거나 형평에 어긋난 부당한 과세에 맞서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는 조세의 저항도
역사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농사지을 땅과 일자리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를 유주한 영국인들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자신들이 터전을 마련합니다. 신대륙 영국인들은 지금의 미국 영토를 1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마다 자치의회를 설치한 뒤 본국의 영국인들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영국 왕 조지 3세가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패하자 어려워진 전쟁을 위해 신대륙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조지 3세는 1765년 인지세법을 만들어 신대륙에서 사용되는 증권, 은행권, 신문, 법정 문서를 비롯한 학위 증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류에 영국 정부의 인지를 첨부할 것을 명시합니다. 인지세법이 부당한 과세에 맞서 신대륙 영국인들이 외친 구호가 바로 대표 없이는 과세 없다입니다. 이 말은 독립전쟁에서의 슬로건이 될 정도로 신대륙 영국인들로부터 공감을 샀지요. 신대륙 영국인들은 식민지에 대한 과세권은 오직 식민지 의회에만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영국 본토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 인지세법을 폐지시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영국 정부가 아니었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영국에서 수출하고 신대륙에서 수입하는 유리, 종이, 잉크, 페인트, 납, 차 같은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타운샌드법을 제정합니다. 이에 신대륙 영국인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영국 정부는 군대를 파견합니다. 순간 신대륙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1773년 12월 16일 밤 신대륙 영국인들은 영국 본토로부터 차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인디언 복장을 하고 차를 싣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동인도 회사의 선박에 난입하여 차 342박스를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영국은 이를 계기로 보스턴항을 폐쇄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했고 이는 독립전쟁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미국의 석판하가 커리어가 그린 보스턴 차 사건에서는 당시 신대륙 영국인들이 거침없는 저항과 분노가 드러납니다. 대혁명의 도화선이 된 조세 불평등. 프랑스에서는 조세 저항이 대혁명의 도화선 구실을 합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혁명에 개입하여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지요. 1789년 5월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는 제1신분, 성직자 10만 명을 대표하여 290명, 제2신분, 귀족 40만 명을 대표하여 270명, 제3신분, 평민 2450만 명을 대표해 585명의 대표들을 베르사유 궁전에 불러 3부회를 개최합니다.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의 98%에 해당하는 평민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제1신분과 제2신분은 세금을 감면받고 있어 납세자를 확대하여 국가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계급별 대표들을 수집한 것입니다. 3부회에서 신분별 표결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제1신분과 제2신분이 협력하면 2대1이 되어 평민에게 불리하므로 제3신분 대표들은 계급별 투표에 반대하고 인원별 표결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3신분 대표들은 정치 지도자 라파예트, 미라보, 맥작, CES 신부 등 뜻있는 귀족 및 성직자들과 힘을 모아 3부회를 국민의회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자신들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세금도 징수할 수를 선언합니다. 이에 격노한 왕실이 회의장을 폐쇄해버리자 평민 대표들은 무니 플레지르궁에 있는 실내 테니스 코트를 이동해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하레 시민들은 국민의회를 강제 해산하는 루이 16세에 대항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프랑스의 신고전주의화가 다비드는 당시 평민 대표들이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급진적 개혁을 추진해온 자코뱅당은 당대 최고의 화가이자 열렬한 혁명당원인 다비드에게 대혁명의 기폭제가 됐던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기념할 역사화를 주문합니다. 다비드는 수백 명의 혁명당원들이 열렬히 환호하는 장면을 거대한 캠퍼스에 옮기기에 1년 넘게 습작에 매달렸지만 끝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요동치던 혁명 전국 속에서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대혁명의 결과 루이 16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의회는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새 헌법이 정신을 담은 기본 원리를 공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인권선언입니다. 1789년 8월 26일 재헌국회가 채택한 프랑스 인권선언 14조에는 모든 국민은 스스로 혹은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조세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자유롭게 동의하며
그 지출을 확인하고 그 세율, 과세 요건 및 징수 및 과세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명심합니다. 평민 계급이 요구해온 조세 법률지가 프랑스 인권선언에 담기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후로도 부당한 과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조세를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문제가 되었지요. 대혁명은 끝났지만 정치적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며 조속한 안정을 염원하는 사이 왕으로 추대된 루이 필리프는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며 공언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왕에 오를 때는 시민의 왕이라고 불렸지만 권력에서 내려올 때는 늙은 독재자란 비난에 휩싸였지요. 당시 프랑스는 산업화로 인한 극심한 빈부격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부유층이 사치와 여가를 탐닉하는 동안 서민들은 16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과 가난, 전염병으로 시름했지요. 그러나 아둔한 루이 필리프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시대 흐름도 전혀 잃지 못한 채 부자들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서민들에겐 과도한 세금을 물렸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대혁명 이전의 암흑시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프랑스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림. 살아있는 권력을 공개적으로 저격한 그림이 있습니다. 풍자가 도메가 그린 가르강 듀아입니다. 이 그림이 시사주간지 라 카리카뚜르에 실리자 프랑스 사회는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림에 묘사된 흉측한 캐릭터는 누가 봐도 루이 필립입니다. 왕은 라블레이 소설에 등장하는 탐욕의 대식가 가르강 띠아로 묘사되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헐벗은 소시민과 노동자 계급에게서 쥐어짜낸 금화,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교활한 정치가들이 왕의 배선물을 받아먹으려고 떼지어 모여듭니다. 두 상황이 강한 대조를 이루며 부패한 프랑스 사회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당시 국회의원에 입후보 하려면 1,000프랑을, 투표를 하기 위해서도 300프랑을 지불할 수 있는 특권 계급이어야 했는데 이는 프랑스 인구 3,100만 중 0.6%에 불과했습니다. 가르강 튀아는 상징과 비유, 대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과장, 웃음, 기지라고 하는 풍자의 특성을 매우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림 속 루이 필리프는 시민이나 정치인들에 비해 몸집이 거구인데 이는 권력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왕의 배는 산처럼 부풀어 있어 나태하고 욕심 많으며 추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왕의 머리는 바보 멍청이를 뜻하는 서양배 모양입니다. 흐릿한 눈과 축 처진 볼살, 거대한 입은 채워도 끝이 없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한껏 부푼 배와는 대조적으로 다리는 갸날퍼 보입니다. 왕은 극단적인 상하체의 불균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다 바닥에 주저앉고 말 것처럼 보입니다. 썩은 권력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도미에는 이 그림을 그리고 안전했을까요? 권력을 이렇게나 심각하게 망가뜨려 묘사했는데 말입니다. 이로 인해 도미에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1830년 8월부터 1833년 2월까지 6개월간 생트 펠라지 교도소에 수감되었지요. 국민을 털 빠진 거위로 만들지 않으려면. 조세제도를 역사적으로 연구해온 학자들에 따르면 인류 문명이 진흙 표면에 문자를 새기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바로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메르인이 남긴 점토판에는 세금, 곡물에 관한 기록이 존재하지요. 유서 깊은 세금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배계급과 비지배계급 사이에 벌어진 다툼의 연속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조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불봉 왕조에서 재무상을 지낸 훌베르가 남긴 말입니다. 과세의 기술은 거위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깃털을 뽑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세금 부담을 급격히 늘리면 백성들이 조세 저항이 거세지므로 몇 가지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이를테면 물건값에 붙이는 간접세 부과 대상을 늘리고 면세 범위를 줄이는 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콜베르는 영주가 소유한 토지를 경작하는 평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개혁했습니다.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어 영주가 마음대로 올려 평민이 고통을 키웠던 악덕세에 칼을 댄 것입니다. 고디바의 남편 같은 영주들이 프랑스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콜베르는 영주의 과세 권한을 제한하고 국가가 정한 법령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일찍이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했던 셈입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한계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은 한번 법으로 정하면 쉽게 폐지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톱니바퀴 효과라고 합니다. 톱니바퀴처럼 한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쉽게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몇 년 전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배에 무거운 세금을 붙여 하루아침에 담배값이 2배로 치솟았습니다. 담배세가 일종의 죄악세라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값 부담만 키웠지요. 거의 비명소리만 커졌던 셈입니다. 전투판에
점토판에 새로운 세목을 새기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까닭입니다.